자, 우리 1910년대 경제정책. 10년대 경제정책은 두 개만 기억하세요. 두 개만. 이게 중요한 거라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요거 두 개. 하나는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조사 사업. 이건 뭐 들어봤을 거고. 하나는 이거. 회사령이에요. 회사령. 알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은 목적이 뭐냐면, 토지조사 사업의 목적은 왜 조사합니까? 똑같은 거죠. 이거 우리가 뭔가 이제 일본이 이 당시에 조선을 갖다가 식민지로 지배하는데 통치 자금은 다 일본에서 가져왔겠니? 현지 조달이겠니? 현지 조달이라고. 그러니까 현지에서 통치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세금 나올 수 있는 구멍은 토지밖에 없었거든요. 조선 총독이 식민지를 경영할 그 통치 자금을 확보하는 데서 가지고 토지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어쨌든 목적은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의 확립,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는 목적이었다. 근데 일본 애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건 이거야. 토지 소유권의 확립. 너네는 그 전에 토지 소유권도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일본이 해주는 거야 라고 설명하지만 우리가 반박을 못 배웠죠. 여기에 대한 반박. 그 반박이 우리가 대한제국 때 했던 양전지계 사업이라고. 다시 얘기하지만 양전지계 사업이 대한제국이 토지 소유권의 근대화 작업이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대한제국의 재정을 갖다가 근대적으로 개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었고, 근데 이제 식민지가 되면서 다 무산돼 버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걸 이어서 하는 거예요, 토지조사 사업은. 알겠습니까? 그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게 아니라고. 대한제국의 어떤 양전지계 사업하고. 이해됩니까? 제가 방법은 근데 어떻게 했냐면, 방법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첫 번째로 본다면 기한부 신고제였어요. 교과서에는 이렇게 안 적어도 좀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총독부가 조사하는 토지 조사 사업 기간 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기한부 신고제야. 그러니까 이걸 총독부가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주인 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주인 없는 땅. 이게 어떤 거냐면,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고하라 하면 하는데, 시골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나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거 하겠나 못 하겠나? 못 합니다. 알겠어요? 이 당시에 막 스마트폰 있어가지고, 라디오 방송이 있어가지고, TV가 있어가지고, 이 방송 보고 아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소식을 듣지 못하면 못 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에는 소유권이 공동으로 된 것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 소유, 이 문중 땅 이런 거 이해니까 너네 지금도 너네 제사 지낼 때 보면은 가끔씩 이제 조상님들이 모여 있는 어떤 산소가 있을 거예요. 요즘 잘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건 전부 다 공동 소유였거든. 그건 누가 신고합니까? 신고하기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다 어떻게 됐을까?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총독부 소유로 넘어갔다고. 총독부 소유로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토지조사 사업에서 제기되는 한계점과 문제점이었죠. 그 다음에 증거주의라고 하는데 책에 안 나와요. 증거주의라고 하는데 증거주의 원칙. 그러니까 이게 자기 거라고 하는 걸 자기가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는 걸 다 자기가 스스로 증명해야 돼. 이거 스스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전부 다 누구 소유? 맞죠? 이거 전부 다 총독부 소유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실시했던 게 이 토지조사 사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총독부의 어떤 토지 점유가 전국 토의 50% 가까이 됩니다. 50%가 넘어요. 전국 토를 갖다가 전부 다 총독부가 다 소유하게 된 거죠.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유지가 된 거지. 나라의 땅으로 이제 편입시켜버리고 나머지 이제 절차대로 신고했던 토지들만 이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절차대로
시행됐던 게 토지조사 사업이었다. 이러면서 통치에 필요한 통치 재정 문제를 갖다가 일본은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였었어요. 이 결과를 어디다 적어야 되나? 좁네요. 결과 첫 번째. 알겠습니다. 이거 좀 침범했지만 이렇게 잘라서. 자, 결과는 당연하죠. 뭐 그 다음에 지주의 권한이 크게 강화됩니다. 지주의 권한이 강화돼요. 너네는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토지에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고. 소유권만. 이 땅이 내 거다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조선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작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 땅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남의 땅을 빌려서 쓰는 경우가 많았다니까. 그건 소작농이라고. 반자영농이죠, 일종의.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남의 땅도 빌려서 쓰고 내 땅도 있고 아니면 전부 다 이제 소작농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작권이라는 게 있거든. 경작권의 부정. 이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작권을 부정하는 거, 이게 소작농의 몰락. 예? 몰락.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경작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황무지를 갖다가 황무지라도 토지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저 땅인데 되게 더러워. 농사도 잘 안 돼. 그렇지만 너가 빌려가서 농사 지으려면 빌려가서 써 하고 내가 빌려줬어.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빌린 사람은 저 땅을 어떻게든 농사 잘 되는 땅으로 바꿔가지고 농사 짓고 살 거 아니야. 맞지? 이해됩니까? 그 황무지를 갖다가 사실상 농사 짓는 땅으로 내가 바꿔놨어. 이해됩니까? 그게 경작권이야. 경작권. 내가 저 땅을 갖다가 기름진 땅으로 바꿔놨는데 주인이 됐다 이제 꺼져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게 경작권이야. 쉽게 얘기하면. 너네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거 너네 학교에서 어떤 걸로 하냐면 저 구석탱이 자리가 공부가 잘 안 되는 자리야. 공부가 잘 안 돼. 근데 내가 가가지고 저기서 공부해보니까 막 1등 먹고 전교 1등 먹었어요. 공부가 잘 안 되는 자리인데 뭐 1등 먹었어. 저 자리 되게 명당 자리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저 자리 앉고 싶어지는 거지. 그게 경작권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작권 개념. 이해됩니까? 저 자리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공부 잘 되는 것 자리로 바꿔놨잖아. 소작농들은 그런 경작권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이게 주인이 바뀌면 소유권 문제, 주인은 소유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그 땅을 정작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은 소작농들이었거든요. 이해됩니까? 그 소작농들은 그 경작권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일제는 이 경작권을 갖다가 전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있었던 소작농들은 어떻게 될까? 몰락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 토지조사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경작권을 갖다가 부정했다는 것,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소작농에게 엄청난 타격이 갔고, 땅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경작권을 잃어버린 친구들은, 소작농들은, 이게 지주의 권한도 강화됐잖아. 소유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지주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땅 아니잖아. 나가 하면 나가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소유권이 강화되고 경작권이 부정되면서 많은 소작농들이 어디로 갔을까? 땅을 버리고 뭐 만주로 건너가기도 하고 했던 그런 게 이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입니다. 알겠어요? 이해 안 되겠죠?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런 문제점들 잘 파악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령 봅시다. 이 회사령은 뭐냐면, 일단은 목적은 일단은 1910년대라고 하는 이 시기는 일본이 아직까지는 완전 선진국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완전한 선진국은 아니었다고. 그 산업통제입니다. 산업통제. 자, 산업을 통제하는 정책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인 자본가, 다시 말하면 일본인 자본가라는 개념을 너네 이해할까? 자본가가 아직 미약한 단계였거든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장사를 해보면 아는데 장사도 너네가 예를 들어 있잖아. 이마트 옆에서 가게를 열면 장사가 될까? 미친 짓이죠. 이마트가 그 가게에 물건 사러 가지 뭐하러 구멍가게 사러 갑니까? 그러니까 이마트 주변에는 너네 뭐 롯데마트 주변에는 작은 가게들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차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편의점 가끔씩 있을 수 있죠. 그 주변 상권을 다 그렇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아직도 큰 대자본가가 아직 없는 단계였다는 게 이 당시에.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에서 장사를 시키게 되면 일본인들하고 조선인들하고 동시에 경쟁해야 되잖아. 그러면 일본인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그 대자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일본인 자본가를 성장시키고 조선인 자본을 갖다가 통제하기 위한 거죠. 통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이 조선인을 갖다 통제한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사업을 하려면은 큰 사업을 하려면은 조선인들은 허가를 안 내주는 거죠. 자, 이게 그래서 여기 적어줄게요. 내용 있죠. 내용은 회사를 설립하는 회사 설립에 있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장사하겠다고 하면은 허가를 내주고 조선인들은 허가를 안 내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조선인들 할 수 있었던 건 뭐 양조 공장, 술 만들고 뭐 이 정도밖에 못 하고 일본인들은 뭐 자동차 회사도 만들 수 있고 뭐 섬유 방직 공장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조선인들은 못하게 막은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장사 못하게 막아놓고 언젠가는 풀어주겠지. 언제쯤? 일본인들이 더 성장해가지고 큰 자본가가 됐을 때 경쟁을 시켜버리면은 조선인들은 할 장사가 없죠. 할 수 있는 건 뭐 고무신 만들고 그 다음에 술 만들고 양조업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지. 그게 이제 회사량의 목적이었습니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허가제를 통해서 조선인 자본의 어떤 성장을 억제하고 일본 자본가의 성장을 도와줬던 게 바로 회사령이었습니다. 1910년대는 이런 식으로 통제를 했었고 1920년대가 되면 이게 또 바뀌긴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그거는 일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이해해야 되니까 일단은 1910년대 일본의 통치정책과 경제정책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끝.